지금 인도에서 무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황제의 무덤입니다. 300년 전 인도를 통치했던 무굴 제국의 황제,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그 무덤을 훼손하고 정치인들은 공개적으로 무굴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고 외칩니다.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는 타지마할도 사실은 힌두 사원이었다는 주장이 인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럴까?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세계 GDP 4분의 1을 혼자 먹던 제국이 왜 영국 한나라에 무너졌는지도.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526년 인도 북부 파니파트 평원, 두 군대가 마주섰습니다. 한쪽은 델리를 지배하던 로디 왕조의 술탄 이브라임,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코끼리 부대까지 앞세운 대군이었습니다. 반대쪽은 중앙아시아에서 카이베르 고개를 넘어온 낯선 군대, 병력은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쪽이 이겼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대포였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없었던 화약 대포를 이쪽이 가져온 겁니다. 거대한 코끼리 부대가 대포 소리에 놀라 뒤돌아 달리면서 오히려 자기 군대를 짓밟았습니다. 전투는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술탄 이브라임은 전사했고 델리가 열렸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긴 사람이 바부르입니다. 무굴 제국의 창건자. 그런데 바부르가 누구냐? 이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바부르의 아버지 쪽 혈통을 따라가면 티무르 제국이 나옵니다. 어머니 쪽을 따라가면 칭기즈칸이 나옵니다. 두 혈통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신이 세운 나라 이름을 아예 무굴이라고 붙였습니다. 무굴이라는 말 자체가 몽골의 인도 페르시아식 발음입니다. 위키백과 무굴 제국 항목에도 이 어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인도에 오기 전까지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중앙아시아 페르가나 지방의 작은 공국을 물려받았는데 우즈베크족에게 밀려 쫓겨났습니다. 사마르칸트를 2번 점령했다가 2번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겨우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인도를 바라본 겁니다. 티무르 제국이 한때 인도 북부를 약탈한 역사가 있었으니 그 땅이 자신의 것이라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조사하면서 바부르가 좀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칭기즈칸과 티무르의 피를 동시에 이어받았다는 엄청난 혈통을 가지고서 정작 중앙아시아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어서 결국 인도까지 내려온 거니까요. 위대한 조상의 후예가 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부르는 인도에 들어왔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맞붙은 상대가 힌두교도가 아니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로디 왕조도 이슬람 왕조였습니다. 즉 무굴 제국은 처음부터 같은 무슬림끼리 싸워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게 나중에 무굴 제국의 정체성 문제와 연결됩니다. 파니파트 전투 승리 이후에도 바부르는 쉬지 않았습니다. 힌두교 세력인 라지푸트 연합군과도 맞붙었고 이겼습니다. 아프간 세력도 쳤습니다. 단 4년 만에 인도 북부에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부르 본인이 인도를 싫어했습니다. 회고록 바부르나마에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인도는 덥고 습하고 먼지가 많으며 중앙아시아의 시원한 초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코끼리와 망고, 강과 평원이 있지만 정원도 아름답지 않고 사람들도 활기가 없다고. 황제가 직접 자기 나라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부르는 인도에 남았습니다. 명분은 티무르의 후예로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1530년 바부르는 아그라에서 사망합니다. 47살이었습니다. 유언에 따라 유해는 카불로 보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땅으로 제국을 세우고 겨우 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바부르가 남긴 것은 불안정한 제국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이어받은 아들 후마유는 즉위하자마자 반란에 시달렸습니다. 아프간 군벌 셰르샤 수리에게 패해 페르시아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건국 20년도 안 돼서 황제가 나라 밖으로 쫓겨난 겁니다. 여기서 무굴 제국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사파비 왕조의 도움을 받아 후마윤이 인도로 돌아옵니다. 델리와 아그라를 되찾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사고로 사망합니다. 도서관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순간 황제의 나이가 13살인 아들 악바르가 즉위합니다. 13살짜리 황제 섭정 아래서 시작한 이 아이가 무굴 제국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는 다음에서 이어갑니다. 13살짜리 황제였습니다. 글도 읽지 못했습니다. 무굴 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는 황제 악바르가 사실 평생 문맨이었습니다. 위키백과 악바르 항목에도 이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난독증이 있었다는 설도 있고 단순히 학습 기회가 없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굴 제국 최고의 황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아이러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못 읽는 황제가 역대 가장 똑똑한 제국을 만들었으니까요. 악바르는 대신 사람을 읽었습니다. 섭정 아래서 성장하면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리고 20살 무렵 섭정을 내쫓고 직접 통치를 시작하면서 이전 황제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지지야 폐지입니다. 지지야는 비무슬림에게 부과하는 인두세입니다. 이슬람 왕조에서는 당연한 세금이었습니다. 당신이 이슬람교도가 아니면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게 수백 년 된 관행이었습니다. 악바르가 이걸 없앴습니다. 당시 힌두교도가 인도 인구의 대다수였으니 사실상 대다수 백성들에게 평등을 선언한 겁니다. 이슬람 성직자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악바르는 무시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힌두교 왕비를 맞아들였습니다. 라지푸트 공주였습니다. 이슬람 황제가 힌두교 왕비를 들인다는 건 당시 기준으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비가 낳은 아들이 다음 황제 자한기르가 됩니다. 힌두교도를 고위직에 등용했습니다. 시력 있는 사람이면 종교를 묻지 않았습니다. 제국 행정의 핵심 자리에 힌두교도들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단순히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악바르는 맹철한 정치가였습니다. 인도 인구의 대다수가 힌두교도인데 그들을 적으로 두면 제국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포용이 곧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이 먹혔습니다. 악바르 제위기에 무굴 제국의 영토는 폭발적으로 넓어졌습니다. 서쪽으로 구자라트, 동쪽으로 벵골, 북쪽으로 카슈미르까지 뻗었습니다. 영제도 같이 커졌습니다. 인도 역사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악바르 제위 말기인 1600년 무렵 무굴 제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약 22%에 달했습니다. 당시 세계 2위였습니다. 유럽 전체보다 많은 인구가 이 제국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가 중요합니다. 악바르는 세금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자부트라는 새로운 토지세 제도를 도입해서 곡물 대신 화폐로 세금을 냈습니다. 이게 왜 혁신적이냐면 화폐 세금은 농민들을 시장 경제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목화를 길러서 팔고 그 돈으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농업에서 상업 농업으로 바뀐 겁니다. 경제학자 무스비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무굴 제국의 농업 생산성은 동시대 유럽을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악바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 하나가 직물 산업이었습니다. 당시 인도 면직물은 세계 최고의 상품이었습니다. 유럽 상류층이 인도산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무굴 제국은 이 직물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키웠습니다. 벵골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직물 산업이 제국 무역의 핵심이 됐습니다. 18세기 초에는 인도가 전 세계 면직물 생산량의 25%를 담당했다고 위키백과 무굴 제국 경제 항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바르 다음 황제 자한기르 시절 영국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토머스 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굴 제국과 무역을 트기 위해 영국 왕이 파견한 공식 사절이었습니다. 그가 황제를 아련하고 남긴 일기가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황제는 다이아몬드, 진주, 루비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그의 앞에는 금박 접시 위에 금으로 만든 탁자가 있었고 모두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 기록을 읽으면서 저는 당시 유럽과 인도의 격차를 실감했습니다. 영국이 무역을 하러 온 겁니다. 즉 이 시기 영국 입장에서 무굴 제국은 거래 상대였지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지배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을 겁니다. 이 번영의 정점이 다음 황제 샤자한 시대에 옵니다. 샤자한 재위기인 1630년대에서 1670년대. 무굴 제국은 마침내 세계 1위 경제대국에 올라섭니다. 전 세계 GDP의 약 24%를 혼자 차지했습니다. 영청 교체기로 중국이 흔들리는 틈에 무굴이 1위를 차지한 겁니다. 30여 년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타지마할이 세워집니다. 1631년 왕비가 죽었습니다. 문타즈 마할. 샤자한이 가장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산용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8살이었습니다. 샤자한은 무너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왕비가 죽은 뒤 황제는 일주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타났을 때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짓겠다고. 그렇게 타지마할이 시작됩니다. 공사기간 22해, 동원된 장인이 2만 명, 인도 전역, 페르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최고의 석공과 건축가들이 불려왔습니다. 춘백의 대리석은 라자스탄에서 가져왔고 터키석은 티베트에서, 루비는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나무위키 타지마할 항목에는 건물 곳곳에 에메랄드와 루비,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타지마할은 그 보석들이 거의 다 뜯겨나간 뒤의 모습입니다. 완공된 타지마할을 처음 봤을 때 당시 유럽인들의 반응이 남아 있습니다. 황당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것, 인간이 만든 것이 맞느냐는 것, 이게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700만에서 800만 명이 찾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이면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2해 동안 이 공사에 들어간 돈이 어디서 나왔냐? 백성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세금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재정이 감당이 안 된다고, 나라 살림이 거덜나고 있다고. 샤자한은 힘으로 눌러버렸습니다. 당시 민심이 어땠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타지마할 축조 탓에 세금을 수탈당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했다고 나무위키 타지마할 항목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지은 건물이 백성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과도한 지출이 무굴 제국의 재정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타지마할뿐이 아니었습니다. 샤자한은 델리의 붉은 요새, 라호르 요새, 아그라 요새를 거의 동시에 대대적으로 춤축했습니다. 건축에 미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황제였습니다. 그 비용들이 전부 백성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전성기 한가운데서 제국은 서서히 속이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타지마할은 1653년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완공 5년 뒤 샤자한에게 재앙이 찾아옵니다. 아들 아우랑제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샤자한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바라시코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힌두교와 이슬람을 융합하려는 개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셋째 아들 아우랑제부는 달랐습니다. 독실한 수니파 무슬림이었고 형의 개방적인 성향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1658년 아우랑제부가 군대를 이끌고 아그라로 진격합니다. 형 다라시코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샤자한을 아그라 요새에 가둡니다.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이게 무굴 제국 황위 계승의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든 형제든 경쟁자는 제거했습니다. 바브르 때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었습니다. 샤자한은 아그라 요새 탑 안에 갇혀 여생을 보냅니다. 거기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이 타지마할이었습니다. 자신이 22해를 들여 지은 사랑하는 왕비의 무덤이. 그렇게 8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뒤에는 타지마할 안에 왕비 옆에 묻혔습니다. 원래 타지마할은 왕비 혼자를 위한 무덤이었는데 황제 자신도 들어간 겁니다. 이 때문에 건물의 내부 균형이 미묘하게 틀어져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든 황제가 자기 아들에게 유폐되어 그 무덤이 보이는 창문 앞에서 포로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알았을 때 저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 이야기인지 권력의 비극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그리고 이 아들 아우랑제부가 황제가 되면서 무굴 제국은 가장 넓어지는 동시에 가장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우랑제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그랬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국무를 보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샤자한이 타지마할을 짓느라 재정을 탕진할 때 아우랑제부는 직접 코란을 베껴 팔아 용돈을 벌었습니다. 황제의 아들이 손수 코란을 필사해서 파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검소하고 성실했는지는 기록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하고 신념 있는 황제가 무굴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를 가두고 황제가 된 아우랑제부는 먼저 영토를 넓혔습니다. 인도 남부 데칸 고원까지 밀고 내려가 비자푸르와 골콘다를 무너뜨렸습니다. 아우랑제부 치세 말기 무굴 제국의 영토는 4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현재 인도 영토보다 20% 이상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위키백과 무굴 제국 항목 기준입니다. 역사상 무굴 제국이 가장 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부터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우랑제부는 즉위 20년이 지나면서 통치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악바르가 폐지했던 지지야, 비무슬림 인두세를 부활시킵니다. 힌두 사원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힌두교도들에게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슬람 율법을 궁정에 강요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우랑제부 입장에서는 진심이었습니다. 신실한 무슬림으로서 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기 신념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힌두교, 이슬람,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수십 개의 언어와 수백 개의 카스트, 이 모든 것이 한 땅 위에 섞여 살고 있는 곳이 인도였습니다. 악바르가 그 다양함을 포용해서 제국을 키웠다면 아우랑제부는 그 다양함을 하나로 통일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결과는 반란이었습니다. 먼저 라지푸트족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악바르 시절부터 무굴에 충직한 동반자였던 힌두 전사 집단이 등을 돌렸습니다. 남부에서는 마라타 동맹이 불타올랐습니다. 마라타의 지도자 시바지는 아우랑제부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독자적인 힌두 왕국을 선언했습니다. 북부에서는 시크교도들이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랑제부가 시크교 지도자 구루 테그 바하두르를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아우랑제부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데칸으로 내려가 마라타를 소탕하려 했습니다. 이 전쟁이 무려 25년 넘게 이어집니다. 황제가 직접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 제국의 중심은 비어갔습니다.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미키백과 아우랑제부 항목은 이 마라타 소탕 작전이 제국의 재원을 지속적으로 고갈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랑제부 자신도 그 전장에서 늙어갔습니다. 40의 황제가 됐던 그가 전장에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습니다. 마라타는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잡으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인도의 험한 산악지형을 터전으로 삼은 마라타 기병들은 정규군의 소탕작전을 번번이 비웃었습니다. 1707년 아우랑제부가 전장에서 사망합니다. 88살이었습니다. 황제로서 49회를 통치했습니다. 죽기 전 아들들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가 지금도 전해집니다. 나는 이 세상에 죄인으로 왔다가 더 큰 죄인으로 떠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긴 세월을 보냈는지 알지 못한다. 이 문장이 저는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죽으면서 자신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신념이 확고할수록 더 깊이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문장이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우랑제부가 죽자 무굴 제국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그가 남긴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아들들이 황위를 놓고 싸웠습니다. 1719년 단 한 해 황제가 4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귀족들이 황제를 꼭두각시로 세우고 실권을 나눠 가졌습니다. 지방 총독들이 사실상 독립왕국처럼 행세했습니다. 세계 GDP
4분의 1을 먹던 제국이 황제 한 명의 신념 때문에 4분의 1이 아닌 사방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틈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존재가 들어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가 처음 인도에 발을 들여놓은 건 1601년이었습니다. 무역을 하러 왔습니다. 인도산 면직물과 향신료를 사가려고. 당시 영국은 무굴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거래 허가를 구했습니다. 토머스 로가 자한기르 황제를 아련하며 선물을 바친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팀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무굴이 갑이었고 영국이 을이었습니다. 그 영국이 150년 뒤에 이 제국을 집어삼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영국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무굴이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우랑제브 사후 분열된 제국에서 각 지방 총독들은 영국 동인도 회사와 각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1757년 플라시 전투였습니다. 벵골 총독 시라주딜라가 영국 동인도 회사와 충돌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싸우기 전에 이미 결판이 나 있었습니다. 벵골 총독의 군사령관 미르자파르가 영국 편에 서기로 밀약을 맺었던 겁니다. 전투는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배신당한 총독은 달아나다 붙잡혀 처형됐습니다. 영국은 벵골을 손에 넣었습니다. 당시 벵골은 무굴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방이었습니다. 전체 세수의 절반을 혼자 감당하던 곳이었습니다. 영국은 이 황금 지방을 손에 넣은 뒤 그 세수를 인도 정복의 자금으로 썼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돈으로 인도를 정복한 겁니다. 이 대목이 저는 역사에서 가장 씁쓸한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외세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우랑제브가 만들어 놓은 분열이 결국 이런 결말로 이어진 겁니다. 영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영토를 넓혔습니다. 전쟁으로 빼앗기도 했지만 더 많은 경우는 협박과 계약이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토우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영토를 가져갔습니다. 1803년에는 무굴 황제 자신이 동인도 회사에 종속됩니다. 황제라는 이름은 유지했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영국이 황제의 이름으로 세금을 걷고 황제의 이름으로 인도를 통치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더 흘렀습니다. 1857년 인도 전역이 폭발했습니다. 세포이 항쟁입니다.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인 용병 세포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직접적인 불씨는 탄약통이었습니다. 새로 지급된 소총의 탄약통을 이로 물어서 뜯어야 했는데 그 탄약통에 소기름과 돼지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는 힌두교도에게 신성한 동물이고 돼지는 이슬람교도에게 금기입니다. 힌두교도든 무슬림이든 이걸 입에 댈 수 없었습니다. 이게 불씨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수십 년간 쌓인 분노였습니다. 반란이 인도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세포이들은 마지막 무굴 황제 바하두르 샤 2세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추대했습니다. 당시 황제 나이 82살이었습니다. 실권도 없고 군사도 없는 노인이었지만 무굴 황제라는 이름 자체가 인도인들에게는 여전히 상징이었습니다. 영국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반란은 진압됐습니다. 영국은 이후 관련자를 가리지 않고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해체하고 영국 왕실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황제 칭호를 가져갔습니다. 330년 무굴 제국의 자리를 영국 왕실이 차지한 겁니다. 바하두르 샤 2세는 버마 랑군으로 유배됐습니다. 거기서 2년 뒤 사망합니다. 무굴 제국의 마지막 황제는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서 이름도 없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의 무덤은 한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바부르가 인도를 싫어하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47살에 그 땅에서 죽었고 마지막 황제는 인도를 사랑하면서도 그 땅에서 죽지 못하고 타국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시작과 끝이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무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에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아우랑제브의 능묘가 훼손되고 타지마할이 힌두 사원이었다는 주장이 인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굴 황제 이름을 딴 도로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제국은 인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굴 제국이 인도에 남긴 것들이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언어부터 그렇습니다. 오늘날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쓰는 힌디어와 우르두어 안에 페르시아어와 무굴 시대의 흔적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요리도 그렇습니다. 인도 요리라고 알려진 비리아니, 코르마, 케밥이 사실 무굴 궁정 요리에서 나왔습니다. 건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타지마할, 붉은 요새, 아그라 요새. 지금 인도 관광 수입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것들이 전부 무굴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우랑제부의 힌두교 탄압도 남아 있습니다. 파괴된 사원들도 남아 있습니다. 수탈의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무굴 제국은 인도의 아름다움과 산처를 동시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굴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 갈등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악바르는 문맨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황제였고 아우랑제부는 가장 성실했지만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샤자한은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지었지만 그 무덤이 보이는 창문 앞에서 포로로 죽었습니다. 바하두르 샤 2세는 황제였지만 타국의 이름 없는 땅에 묻혔습니다. 세계 GDP 4분의 1을 혼자 먹던 제국이 왜 무너졌냐는 질문에 역사는 이렇게 답하는 것 같습니다. 땅이 넓어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잃어서 무너진 겁니다. 악바르가 쌓아놓은 포용을 아우랑제부가 걷어냈을 때 제국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영국이 들어왔습니다. 강대국이 외부의 적에게 무너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내부에서 먼저 금이 갑니다. 무굴 제국도 그랬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보이는 나라들도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현재를 설명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본을 쓰면서 저도 여러 번 멈춰 앉아 있었습니다. 300년 전 이야기가 지금 인도 뉴스와 이렇게 직접 연결돼 있다는 게 역사를 공부할수록 더 실감이 납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교과서 밖의 이야기, 아무도 제대로 꺼내지 않은 이야기들. 역사빌런 세계사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